그리고 이제 이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치유적인 목적으로 표출도 다 하고 이랬으면은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요, 이 감정이 무엇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건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내가 무엇에 이 감정을 느끼지? 내가 화가 난다면은 이런 행동을 한 나 자신의 화가 나는 것인지, 또는 이런 행동 자체에서 왜 그런 행동을 내가 했을까? 그 행동 자체에 화가 나는 것인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은 그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의 화가 나는지, 그 사람의 행동에 화가 나는지, 이게 구분이 모호할 수도 있어요. 모호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한번 구분해 보려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 왜냐하면은 이게 모호하면 모호한 대로 행동에 내가 이렇게 감정이 일어난다면은 그 행동에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걸어야 될 길이 따로 있어요. 내가 행동에 화가 나는 거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화가 나거나 감정이 일어나고, 또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 그 사람에게, 그 존재에게 화가 나거나 뭔가 감정이 일어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걸음걸이가 다른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에게 구분해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이런 질문을 이렇게 내가 던졌는데 여기에 너무 모호하다 이러면은요, 이게 감정에다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인가? 아니면은 부끄러움인가? 수치심인가? 후회인가? 이런 이름을 붙여보면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끄러움인가? 이렇게 되면은요,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은 존재와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기 자신의 존재. 뭔가 이런 행동을 한 나라는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정말 부끄럽구나. 이런 것이죠. 그런데 죄책감이라는 것은 이런 행동을 한 이것이 내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구나, 후회되구나, 다음에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히 대답이 안 나오면은 내 감정이 무엇을 향해서 있는지 감정에 이름을 한번 붙여보면은 조금은 구분해 보기가 조금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걸음걸이가 조금씩은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이 질문에서 구체적인 행동에 화가 나거나 이 행동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일 수도 있죠. 그죠? 상대방이 나에게 한 행동일 수도 있고, 이 행동에 내가 화가 나거나 또는 이 행동에 내가 후회가 되거나 죄책감이 느껴진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뭘로 가면 될까요? 간단해요. 책임지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가해 또는 어떤 피해, 상처에 대해서 내가 감정이 화가 나 있는 감정이라면은 이 사람한테 책임을 내가 물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로 내가 상처받구나, 그 사람이 한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기 탓을 하는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뭐 이만한 일로 내가 상처를 받을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나에 대한 어떤 그거가 되겠죠. 나에 대한 어떤 비난이 되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거니까 다른, 두 번째 다음 단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조금 이제 걸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이라면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이 사람이 한 행동이라는 것은 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보였던 표정일 수도 있고 어떤 태도나 어떤 그런 행위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요, 꼭 어떤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안 했을 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은 답을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해야 될 행동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냥 씹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가해를 한 건 아니지만은 해야 될 것을 안 했다고 할 때도 우리는 어떤 데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사랑하고 보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도 우리 자신도 상처를 받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첫 번째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과 필요하다면 보상, 자신에게든, 예, 이제 또 나중에 타인에게 내가 용서 청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고, 내가 타인에게 잘못했을 때, 타인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보상도 요구할 수도 있는 권리가 이제 나한테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런 어떤 것이 이제 분명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이런 경험, 이건 이제 구체적인 행동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가해나 내 피해나 어떤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경험이 통해서 내가 뭘 배웠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가지고 늘 마음에 걸리고 있다. 후회를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청하려고 그래도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내가 만날 수도 없고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어디에 있는지 출처를 그 사람의 존재가 어디 있는지 내가 몰라 그 주지를. 그런데 마음에 늘 걸려 있어. 만나면 내가 이거 해야지 하는 마음이 걸려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어떤 감정 안에만 머물게 되면은 그런 감정 안에만 내가 뭐라 그럴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내게 되면은 나에게 엄청난 데미지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용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용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뭐고 깨닫는 게 뭐고 얻은 게 뭐고 열매가 뭘까를 찾아보는 거. 그것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나는 그 감정 안에서 죄책감 안에서 그 안에서 후회 안에서 계속 뒹굴게 되어 있어요.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살아서 겪는 경험이 후회라는 거예요. 살아서 겪는 경험이고 살아서 겪는 지옥이. 예. 그래서 예,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후회로 계속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후회라는 감정 안에만 머물기보다 이것을 배움이나 깨달음의 기회로 활용해서 빨리 정리를 해두는 것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존재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존재에 대해서 뭔가 감정들이 이렇게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게 이제 생긴다고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존재와 행동을 일단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존재와 행동을 분리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다면 나의 이런 행동이 잘못된 것이지 내 존재는 문제가 없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문제 행동은 있어도 문제안은 없다. 이 관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내 존재 자체가 피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 문화에 살아올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이 아이들에게 뭔가 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때 행동과 존재를 분리해서 뭔가 지적을 할 거 있으면 해라는 얘기를 요즘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걸. 애가 어떤 걸 잘못했으면은 우리 과거에는 어때요? 아이고,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칠칠 맞기는. 자, 이거는 뭐죠? 존재와 행동을 분리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분리하지 않고 그냥 하는 얘기들입니다. 이 존재와 행동을 분리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하게 될 때 듣는 사람은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듣기보다 내 자신의 존재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더 영향력이 크겠죠. 어른들이라면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름의 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어른들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말을 은연중에 자기가 믿게 돼요. 나 이런 말투가, 나 이런 행동이 조금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존재.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 행동을 바꿔야 될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내 존재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 집 나간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 내 이 세상에 없어지면 될 거 아니냐. 죽으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 말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운명이, 우리가 만약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운명이, 인생이, 또는 절대자가, 우리 신앙인들이면 하느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선물로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보내주신 이 생명체는 졸작품이 아니라, 불량품이 아니라 걸작품이고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죠. 제가 잘 쓰는 그 생각이나 말 중에 하나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정말 한 인간으로서, 존재로서 최고의 어떤 걸작품으로 태어나는데, 이 세상이라는 이 유통 과정에서, 배달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이 환경에서, 세상이라는 이 배달 환경에서 많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헤어지고,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군가와 만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이 포장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뭔가 좀 불쾌함을, 또는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포장을 다 뜯고 그 안에 알맹이를 보면, 그 존재를 보면은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유일한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의 마인드로, 우리의 생각으로 스스로에게 철학적인 어떤 신념으로 가지고 있으면은요, 행동과 존재를 분리하기가 참 쉬워집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문제일 수 있고, 이 사람이 다르게 성장했으면은, 다르게 교육받았으면은, 다른 어떤 환경 안에서 좋은 어떤 교육자가 주변에 많았었으면은 아마 충분히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 거다 하는 전제는 언제나 옳아요.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강도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씨앗을 가지고,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나냐면 아니에요. 나도 어쩌면은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서 여건에 처해 있었으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아마 판단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다고.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는 소중하게 바라보고, 이 존재가 표현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 말들, 태도들, 자세들, 이런 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해요. 그래서 분리해내는 거. 그렇게 분리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와 내가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과 자꾸 분리해서 나를 바라보고자 하는 시간. 내 자신은 문제없어.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은 사람들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줄 수 있어. 그런 관점이죠. 이것이 이제 존재와 잘못된 행동을 분리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분리하고 나면 어때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상하면 돼요.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를 조금 연습을 해서 내 것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마찬가지로 내가 한 실수나 잘못들이, 내 행동이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뭘 배우고 뭘 깨달을까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은 고전 단계와 이제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단계에서는 존재와 행동,
존재와 어떤 행위 이런 것을 분리하자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